그래프상으로 선을 그어서 이 선과 만나는 배들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세 대의 배를 살펴볼 건데요. 여기서 따로 표시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통신회사인 월드컴, 증권화되어 있는 대출이랑 증권화되지 않은 대출이랑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춰가면서 가다가 2004년에 갑자기 크게 상승하게 됩니다. 이 흐름이 2006년까지 유지된 거고요. 그 이후로 꺾은선 그래프에서 보이다시피 수치가 미끄럼을 타면서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보디자이너 센입니다. 오늘은 역사 속 그래프를 소개합니다. 생각보다 가까운 기간에 일어났던 일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상징을 잘 사용한 그래프라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면 무거운 이야기를 표현하는 그래프라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우선 제목부터 볼까요? 가장 중요한 단어는 파산입니다. 역사상 가장 컸던 파산의 사례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래프고요. 이 그래프에서는 세로축의 역할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1987년부터 2009년까지 세로축이 적혀 있는데 특정한 수치가 아니라 연대표가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역사상 가장 컸던 파산의 사례들을 연대표로 쭉 나열해 놓았고 여기서 사용했던 주요 컨셉을 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로축인 연도 바로 위에 선이 들어가 있는 걸 유의해서 봐주세요. 우리는 보통 연도 옆에 가운데 선으로 그리는 걸 좋아하는데 이 그래프 같은 경우 연도 위에다가 선을 그린 형태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보던 것과는 헷갈릴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가는 순서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엔 아래쪽을 한번 볼까요? 이쪽이 범례가 되는데 범례가 차지하는 공간이 많다 보니 인포그래픽 아래를 전체적으로 차지하고 있어요. 파산한 금액의 기본 단위는 10억 달러입니다. 여기에서는 막대나 원 같은 특정한 도형으로 정확하게 수치를 표현한다라기보다는 배의 규모가 점점 커질수록 파산 규모가 점점 커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상대적으로 파산의 규모가 작을 경우는 요트로 대체하는 것도 그런 의미고요. 물론 기본 단위가 10억 달러이기 때문에 아무리 작아 보이는 배도 만만하게 볼 건 아닙니다. 그리고 섹터에서 보시면 각 배가 가지고 있는 대표 색상이 있어요. 이 색상들이 어떤 분야를 나타내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금융과 부동산 위주로 좀 설명을 해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프의 각 배들은 깃발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쓰인 텍스트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단은 금액을 표기했고요. 아래쪽에서는 해당 파산의 주체가 됐던 회사의 이름을 씁니다. 이런 표현 방식들은 현재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여요. 수치 표현은 이렇게 크게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걸 보고 그래프 읽는 법을 알아보자면 이 배의 끝 지점을 특정한 선에 맞추는 식으로 보는 건 의미가 없어요. 모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시작되는 부분에다가 맞춰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 보고 계시는 배는 2002년에 가라앉고 있잖아요. 그래서 2002년에 파산이 일어난 사건이 되겠고요. 같은 선에서 가라앉고 있는 배들은 모두 같은 2002년도에 파산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배는 총 파산액은 614억 달러고요. 그때 당시 미국의 금융사인 콘세코라는 회사입니다. 부채와 실적 악화로 인한 파산 신청이었다고 하네요. 그때 당시 미국 사상 세 번째로 큰 파산 규모였다고 합니다. 해당 회사가 금융업에 속하기 때문에 녹색의 대표 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를 읽는 방법을 먼저 파악을 해준 다음 그래프 전체 내용을 한번 볼 텐데 80년대 후반이랑 90년대 초에서부터 기록이 되어 있고요.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눠서 보려고 합니다. 우선 2000년대 초반을 봅시다. 대표적으로 IT 버블과 맞물려 파산을 맞은 회사들이고요. 그래프상으로 선을 그어서 이 선과 만나는 배들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세 대의 배를 살펴볼 건데요. 여기서 따로 표시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통신회사인 월드컴, 두 번째는 에너지 회사인 엔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통신회사 글로벌 크로싱이고요. 이 세 회사의 파산 중 가장 큰 이유는
회계 조작으로 인한 파산이라는 데 의미가 큽니다. 지출 분류를 임의로 옮겨서 이익을 부풀리면서 회사 재무 상태가 실제보다 좋아 보이게 만든다거나 하는 시기였죠. 여기에 닷컴 버블로 이야기되는 IT 기술에 대한 맹신과 광적인 투자로 인해서 내실 없이 과대평가된 기업 가치가 더해지고 이들 회사의 파국은 피할 수 없는 수순이 되었던 것입니다. 제일 큰 배가 지금 월드컴의 케이스죠. 파산 규모가 1039억 달러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까지 제일 큰 규모의 파산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기록은 굳이 2008년에 깨지게 됩니다. 아까와는 달리 2008년 연도선만 길게 그려도 큰 배들이 줄줄이 걸리게 되네요. 그만큼 무서운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에 해당되는 배들 대부분이 녹색의 대표색을 가지고 있는데요. 인포그래픽의 범례를 다시 확인하시면 그 섹션이 금융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배들만 체크해 볼게요. 가장 크게 보이는 배 2대가 크기뿐 아니라 시설도 좋아 보이죠? 사실 이 그래프를 처음 봤을 때 이 배밖에 안 보이긴 했어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먼저 배가 가지고 있는 깃발을 보면 리먼 브라더스라는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전 세계 경제와 관련된 그래프가 2008년에만 제일 낮은 점에 찍히는 이유가 사실은 이 이름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파산 범위는 6,190억 달러였는데요. 찾아보니 2008년 당시에 스위스 연간 GDP가 5,500달러에서 6,000억 달러 정도 되더군요. 한 나라의 전 국민이 1년 동안 번 돈과 같은 규모가 한순간에 날아간 겁니다. 이 투자은행의 몰락을 정점으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전 세계 금융시장을 휩쓸게 됩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올라가면서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이 대출금을 돌려받지 못했거든요. 이 금융기관들의 파산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이 바로 리먼 브라더스였던 거죠. 두 번째로 큰 배의 경우도 비슷한데요. 워싱턴 뮤추얼이라는 저축은행입니다. 이 두 금융기관의 파산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주요 사건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영향이 후까지 이어져서 2009년에 해당되는 거의 모든 배들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해서 일어난 파산이 됩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표현한 그래프가 있어서 가지고 왔어요. 어떤 자료에서든 일단 제목부터 먼저 파악하시면 되고요. 제목은 서브프라임 주택담보대출을 실제로 고객에게 실행해준 양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서브프라임은 신용도가 낮은 사람이라는 일종의 등급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제목 아래에는 그래프의 내용에 대해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2006년에 실행된 서브프라임 대출 규모는 6천억 달러에 달했으며 이 중 대부분은 증권화되었습니다. 그의 전체 주택담보대출 실행액 중 서브프라임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3.5%였습니다. 제목과 부제의 내용으로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그래프로 넘어갑시다. 당장 눈에 보이는 그래프는 총 3개예요. 꺾은 선, 비어있는 막대, 채워진 막대. 1996년부터 2003년까지는 대출 금액이 많지 않았으므로 그래프도 특정 공간이 비어 보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범례를 넣게 되면 그래프 각자의 의미와 그래프 전체를 한눈에 보게 되죠. 꺾은 선 그래프는 모기지론 전체에서 서브프라임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신용도가 낮은 고객이 차지하는 비율이죠. 비어있는 막대 그래프는 증권화된 대출입니다. 대출 채권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주택을 담보로 한 부실 채권이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팔려나갔다는 뜻입니다. 색이 채워져 있는 막대 그래프는 증권화되지 않는, 즉 금융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대출이라는 뜻입니다. 2006년에 서브프라임이 차지하는 비중은 꺾은 선 그래프 기준으로 23.5%입니다. 전체 기간 중에서 최고조가 되고요. 참고로 꺾은 선 그래프 위에 수치를 나타내는 데이터 레이블이 그대로 쓰여 있고 막대 그래프는 그래프 왼쪽에 축을 통해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건 그래프 디자인상에서 왼쪽과 오른쪽의 축을 동시에 쓰면 그래프와 단위를 혼동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한쪽의 축을 제거하고 데이터 레이블로 대체하는 방법입니다. 이번엔 연도별로 살펴볼게요. 2007년에 대출은 증권화되어 있는 그래프만 남아 있습니다. 관련 시장이 붕괴하고 서브프라임 대출의 위험이 명확해지므로
금융기관들이 신규 대출을 줄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폭탄을 지워버리는 거죠. 이 내용은 제가 미리 체크하지 못했는데 그래프 하단의 노트에서 부가적인 주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내용이 있다면 이렇게 주석으로 따로 추가하는 방법이 있어요. 마지막 2008년에는 외부에 팔지 못하고 금융기관에 남은 대출들이 그대로 그래프에 반영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부적으로 좀 더 설명드리자면 2003년까지는 좀 유연하게 증가했다, 감소했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증권화되어 있는 대출이랑 증권화되지 않은 대출이랑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춰가면서 가다가 2004년에 갑자기 크게 상승하게 됩니다. 이 흐름이 2006년까지 유지된 거고요. 그 이후로 꺾은 선 그래프에서 보이다시피 수치가 미끄럼을 타면서 2007년에 시장 철수를 하게 되고요. 이 과정이 서프라임 모기지론 사태의 전체적인 역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그래프를 해석하는 입장에서 보자면 특히나 이렇게 경제나 은행 같은 전문적인 분야와 관련된 그래프에서는 도메인 지식이 있는 게 무조건 유리합니다. 그래프상에서도 주석을 추가하거나 제목을 이용해서 상황 설명을 충분히 해주는 게 필요하고요. 이 그래프들은 분명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지만 그 속사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당시 사람들의 과도한 욕심과 시장의 거품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우리가 과거의 그래프를 분석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는 투자 대상만 달라졌을 뿐 현재 우리의 시장에서도 언제든 반복할 수 있는 인간의 본성을 경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나 구독 버튼으로 알려주시거나 정보 디자이너 센으로 검색하셔서 데이터 시각화 관련한 정보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알림 버튼도 환영이고요. 댓글로 궁금한 부분 남겨주시면 언제든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